7번째 강의 시조 이어 진행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시조라는 글자를 잘 살펴보시면은 시, 보통 문학으로서의 시를 이야기할 때는 말씀, 언, 변이 들어가 있는 시, 시자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날일자가 들어간 태양, 그러니까 이것은 때 시자가 되죠. 그러니까 시조라는 말은 시라는 문학 장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왜 때 시자를 쓰는가? 이것은 바로 시절가조라는 그 시대에 유행하던 노래라는 표현에서 줄임말로 시조란 글자가 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시조를 이렇게 하나의 챕터로 정리를 해서 본다는 것은 독해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고전문, 그러니까 고가 사용되는 것들이 꽤 많고 중간중간 뭐 한자어들이 쓰이는, 여기는 뭐 산 이름 정도지만 한자어가 그대로 사용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어 읽기가 좀 요구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은 일단 줄거리 읽어두기. 시조라는 작품의 수가 뭐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심심할 때 그 해석, 현대문 해석에 기대어서 줄거리만 쭉쭉 읽어두는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은 문제를 풀어가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또 여러 차례 앞에서도 지적을 해봤던 것처럼 사지태기령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지 4개 제한된 조건이 있고, 그 중에서 전혀 엉뚱해 보이는 2개쯤 지우고 나면 그래도 혼동이 온다 싶어도 둘 중에 하나예요. 의미 해석이 명료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2개 지우고 2개 남은 것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가깝고 어느 게 더 먼가, 이 정도에서 그 해석을 연결지어 본다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택지가 없이 이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이끌어내라, 그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선택지 제한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이거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줄거리를 미리 쭉 읽어두는 것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뭐 암기하거나 분석적으로 정리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도의 쉬운 내용이 아닐까. 이것도 역시 독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법이 있고, 그래서 문장에 주어 서술어를 찾고 수식어를 고려한다든가, 또는 앞에 뒤에 이어지는 그 문장의 관계를 본다든가, 이런 독해법들의 기본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1, 2번 문제는 배경 지식이 더 중요하게 적용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또 거의 뭐 현대의 유행가만큼이나 익숙한 대표적인 작품이기도 하고요. 자, 시적 화자의 의도라고 했어요. 시적 화자의 의도, 경고한다, 설득한다, 질책한다, 충고한다. 4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고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그 어떠하리,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우리도. 그래서 앞에 2개는 이렇게 얼거진 것의 2가지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렇게 얼거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누리자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것이고, 뭐 설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화답과 양상으로 배경 지식으로 미리 꼭 챙겨주게 되는 작품이죠. 화답과. 그러니까 실제 어떤 의사소통의 기본 그 바탕 위에서 문학적 표현을 빌려서 표현하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던진 물음이고, 또 어떤 상대방에 대한 제안이고, 그리고 설득을 위한 어떤 발화의 양상이라고 한다면, 2번째 이 몸이 죽고 죽어,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한 답. 그래서 이 2 작품이 화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답과의 관계에 놓이는 꽤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문학사라는 그 단원이 국문시험의 주요 출제 항목이 되는 그런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다 따로 모아서 암기하기도 했었는데, 뭐 그런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여가 이것은 가장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배경 지식으로 미리 챙겨둘 만도 하다. 그래서 이러하면 어떠하고 저러하면 어떠하냐. 배경에 뭐가 있어요? 바로 고려 왕조를 바탕에 두고 새로운 왕조를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만수산 드렁치기,
산의 가장자리, 산의 높은 곳은 없지만 낮은 가장자리 쪽에 보면은 칡이 많이 자라는데 그 칡은 여기 이렇게 저렇게 그 줄기가 뒤엉킨 그런 모습이 있죠.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 인간도 다 그렇게 뒤섞여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이렇게 해서 얽힌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고려의 충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세력과 구별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구세력이든 신흥세력이든 서로 이렇게 얽어져서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서 100년까지 누려보자 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설득하는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비춰서 정몽주의 답은 이 몸이 죽어 일백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리야. 여기서 님 향한 일편단심, 바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 세력이 아니라 고려 왕조, 부패하고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체제를 전복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고 구왕조의 충심을 지키겠다라는 태도를 단호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의 성격으로 볼 수 없는 틀린 걸 고르는 문제가 되고 있죠. 반복과 점층, 이 몸이 죽어 근데 그 내용이 백골이 진토되어 라는 것으로 다시 이어지죠. 그래서 초장에서 중장으로 반복도 쓰이고 점층도 쓰인다. 점층이라는 것은 뭔가 점점점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어디에서 점층이 쓰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백골이 진토되어. 백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육신의 죽음, 그리고 진토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루가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뒤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차원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놓고 볼 때 그래도 영혼을 좀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보는, 그래서 육신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영혼마저 사라지는 그런 단계가 되더라도 라는 뜻으로 이 지점에 점층이 쓰였다 할 수 있습니다. 남성적이며 적극적인 어조다. 여기는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는, 그래서 일편단심이 가실 줄 있으리야. 그 일편단심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남성적이며 적극적이다라는 이 표현에 어울릴 것인가, 아니면 여성적이며 뭐 수동적인, 소극적인 이런 태도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략 맞는 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세 번째, 고답적이고 과거지향적인이라고 했는데, 먼저 고답적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높을 곳에 밟을 답이에요. 높은 곳을 밟는다 이런 뜻인데, 뭐 서양 문학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든가 이런데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속세, 인간들이 사는 속세, 이것과 달리 저 높은,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신선들이 사는, 신들이 사는 그런 세계, 그런 그 삶의 세계를 지향하는 이런 태도. 그래서 뭔가 좀 인간적인 것보다는 선계의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이런 문학적 풍토가 있었는데 그것을 고답화 문학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문학의 용어로 쓰일 때는 고답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그 인간 세계를 떠나서 조금 더 좀 부정적인, 그리고 어떤 패배적인 그런 뉘앙스를 깔고 그렇게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이런 태도를 고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답과의 양상을 띠고 있는 이 두 작품, 그래서 우리 한번 혁명의 가담, 우리의 혁명의 가담에서 같이 한번 새로운 왕조를, 새 나라를 건설해보자 라는 제안에 그럴 수 없다라는 태도는 지극히 속세 안에서의 삶이고 그 안에서 어떤 정치적 입장의 표현인 것이죠. 그것을 떠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과거지향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조선이 아니라 고려를 추구하는 그런 점에서 과거지향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생관이란 점에서의 과거지향, 그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은 넓게 맞다라고 보더라도 결국 앞에 고답적이다라는 부분이 좀 고답적, 좀 그 답을 고르기 위한 용도로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어떤 퇴폐적 자연관이다, 뭐 이런 정도의 차원에서 이해해 두시면은 좋을 듯합니다. 충신, 불사, 이군의 정신이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고려 왕조를 섬기던 신하로서 고려 왕조를 줘버리고 새로운 왕을, 새로운 국가를 섬길 수는 없다는 태도, 이 작품의 주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정도에서 1, 2번 화답과의 관계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잠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잠들고 혼자 앉아, 잔을 들었으니 뭐 술잔이겠죠. 혼자예요. 먼 매를 바라보니, 먼 산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대상으로 설정될 만하다. 근데 아직은 산 그 자체일지, 이 산이 어떤 고도의 추상적 의미를 지닐지, 그것은 또 이어진 흐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바라보니 그 뒤에 필자의 어떤 감정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겠죠.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러하랴. 이러하랴라고 하는 건 반어적 의문으로서 이러할 수 없다. 뭐가 없다? 그리던 님 오다. 그리던 님이 온다고 해서 그 그리던 님이 왔을 때의 반가움, 그럼 이러하랴? 이러는 뭐야? 그것이 아니라 앞에 먼 매를 바라보는, 잠들고 먼 매를 바라보는 그 느낌, 그 정서. 그러니까 이 반가움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그리워하던 님이 올 때의 반가움 크겠죠. 근데 그 반가움이 이러하랴라는 얘기는 그보다 이것이 크다는 얘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 정도 되겠느냐? 그보다 더 큰 것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던 님이 오는 반가움, 이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긍정이지만 그거보다는 잠들고 혼자 먼 매를 바라보는 이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OX로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긍정에서 더욱더 긍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말싸움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교화하노라. 여기에 필자의 정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말 안 해도 그 반가움을 뭐 웃음으로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아니어도 못내 교화한다. 무엇을? 먼 매를 바라보는 것. 자, 그리던 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반가운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던 님이 오는 것, 그것의 반가움 그 자체에 머물러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장 중장에 연결된 흐름을 연결짓지 못한 판단이죠. 중장에만 기대어 판단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은유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다양한 은유, 은유라고 하면은 비유로서 어떤 감정이 추상적인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사물 따위에 연결 지을 때, 은유라는 건 넓게 비유죠. 비유라는 것의 전제가 뭐예요? 다른 범주. 다른 범주의 것을 유사한 성질에 기대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보다는 거의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잠들고 먼 매를 바라보니 라고 할 때, 먼 매, 물론 이것이 자연을 말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의 범주 안에 산, 이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세속적 즐거움을 초월한 자연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세속적 즐거움, 뭐 그리던 님이 올 때의 반가움, 이것을 여기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초월한 자연에 대한 사랑, 먼 미를 바라보는 그것을 못내 대화하노라라고 표현한 이 구절에서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 고유의 한자어를 적절히 혼합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한자어 크게 인상적일 만큼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양의 문제, 한 단어, 두 단어, 도대체 몇 단어 정도를 써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양의 문제는 아니죠. 그 시상 전개 과정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한자어를 통해서 표현한다면 한 단어만으로도 이러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상 전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에 관련이 있느냐 이것을 초점에 두면 좋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다음 이어서 실전 문제에서 다음 시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 시적 화자의 정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좀 언급했던 것처럼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게 정서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성적인 이런 차원이 시입니다.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쉬운 문제들은 대부분 같은 용어로 뭉뚱그려서 출제하고 또 선택지의 양상을 보더라도 뭉뚱그려서 답을 해도 무난한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서 한번 본 바 있었던 작품이죠. 대초볼 붉은 고래. 그러니까 대추의 볼이 붉은, 이 붉은, 대추가 붉었다는 건 열매가 익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골짜기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이런 뜻이에요. 자, 시조 해석의 제일 중요한 건 줄거리를 미리 읽어두는 게 제일 좋다고 했었죠. 뜨뜨르며 떨어지며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대추가 익어가고 있어요. 대추가 익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밤은 또 어이 떨어지는가? 이게 중첩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바로 열매가 익어가는 결실의 가을이라는 계절이 듬뿍 표현될 수 있죠. 그 바탕 위에 벼빈 그루해, 나무도 베고 난 그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벼를 베고 난 이후에 남은 그루터기, 거기에 개난 어이 난이 난 곳. 그래서 개는 바다에만 사는 게 아니죠. 민물에도 있고 좀 이렇게 습기가 좀 있고 한 산자락 이런 데 사는 그런 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벤 가을 들판에 개는 어이 오르내리는가. 그래서 개들이 논바닥에 막 기어다니는 그 풍경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작품 설명하면서 한번 언급해 본 바 있었죠. 벼 벤 그루라는 요 구절만 떼어놓고 본다면은 벼를 벤 상태의 논이기 때문에 빛깔도 시커멓고 황량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끊어놓고 보면 그런 이미지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추가 익어가고 있고 밤이 떨어진다는 것도 밤이 익어서 아람벌어서 떨어지는 그런 결실의 계절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벼벤이라고 하는 것도 벼를 추수하고 벼 추수가 끝난 이란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벼를 추수했다는 건 뭐예요? 겨우내 또 내년까지 먹을 식량을 창고에 가득 채워놨다.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넉넉한 마음, 느긋하다, 누긋하다. 긴장하지 않고 릴렉스하는 그 누그러짐, 이것과 달리 느긋하다는 풍족함에서 오는 여유라고 했었죠. 그런 것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런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풍족함을 바탕으로 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 술릭자 채장사 돌아가니 술이 익었는데 때마침 채장수가 돌아갔다. 여기는 생략과 비약이 사용된 것이죠. 중간에 그 채를 내가 샀다라는 내용이 건너뛰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장사가 왔고 나는 때마침 채를 샀고 술은 익었고 그래서 그 술을 걸러서 아니 먹고 어이리 풍족한 가을, 넉넉한 계절적 배경, 그 바탕 위에 때마침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 풍족한 가을을 배경에 두고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 이런 정도에서 흥취, 회의, 비관, 은둔,
회의나 비관. 제일 먼저 지울 만한 내용이죠. 은둔, 숨어 살겠다는 얘기인가? 이게 깊은 첩첩산중을 그렸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벼벤그루라고 하는 것은 농사일을 짓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이죠. 이런 공간적 배경을 놓고 본다면 은둔이라는 것도 어울리지 않는 걸 알 수 있고, 흥취,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다른 거 없어요. 깊이 뭐 철학적인 사색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술꾼이 술 먹기 딱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먹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체 아니겠어요? 너무 그 심오한 작품들 많이 하다 보면은 자꾸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다 그런 것만 아니고, 그래서 쓰인 그대로 표면에 드러나는 것 그대로 우선 줄거리를 파악해 주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그 정도에서 충분히 답을 낼 수 있는 것이었고요. 다음 시조의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무슨 수수께끼 같죠?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곧기난 뉘식이며,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그것은 곧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죠. 속은어이 비었는가? 속이 비었다. 요 부분에서 대나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끌어낼 수 있겠고, 그래서 대나무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마지막 종장. 되놓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대화하노라. 볼 거 없어요. 사시에 푸르니 뭐예요? 푸르니까. 그럼 그 앞부분은 그 뒤에 것에 대한 뭐예요? 이유제시죠. 이유제시.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좋아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 대상은 대나무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이유, 그게 뭐냐? 앞에 있죠. 되놓고 사시에 푸르니. 그럼 사시에 푸르니를 담고 있는 답지는 효성이냐, 청빈이냐, 절개냐, 성실이냐. 제일 먼저 지울 만한 것. 효하고 거리가 멀겠죠. 성실한 자세 이런 것들과도 다르겠죠. 바로 청빈과 절개 이 정도가 선택지의 고리인데, 대나무의 기본 속성 곧다. 속이 비었다. 그러면 곧다, 곧은 절개, 속은 비었다. 혹시 욕심 없는 마음, 청빈 아닐까? 이런 점에서 착각할 만한 요소는 일단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여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근거, 직접 써 있잖아요. 푸르니까 이게 직접적 이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시에 푸르니 여기에 기대어서 사시에 푸르름은 청빈일까? 사시에 푸르름, 4계절 1년 내내라고 할 수 있죠. 1년 내내 푸르름, 그것은 절개일까? 라고 해서 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을 보지 않고 요 종작에 기대어서 본다면 앞부분에 기대인 3번, 뒷부분에 기대인 2번, 정말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명시적이지 않습니까? 푸르니, 그러니까 라고 쓰인 부분. 자, 그래서 오우가에는 6수로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그 5개, 내 벗이 될 만한 5가지를 한꺼번에 소개하고 그 뒤에 5가지 벗을 한 개연 이렇게 소개합니다. 취급에서는 이 똑같은 문제를 좀 더 약간 어려운 듯 꾸며낸 정도가 뭐예요? 이런 부분을 직절이라는 한자어를 통해서 선택지를 제시한 그 정도로 약간 난이도 조절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화자의 정서. 마음이 어린 훈이 하는 일이 다 어리다. 여기서 어리다는 어리석다죠. 마음이 어리석고 보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라고 해서 단정적으로 내가 지금 어리석게 이렇게 뻘짓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왜 그런지 이유를 뒤에서 제시하는 방법이죠. 만주문산의 언해님 우리만한. 만겹이나 첩첩 겹쳐져 있다라고 한 깊은 산 속에 어떠한 님이 오겠는가마는 올리만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한 잎, 분한 바람에 잎이 질 때 낙엽 떨어지는 소리, 부는 바람 소리, 이런 조그마한 자연의 움직임에서 나는 소리들, 그런 소리만 나도 행여 귀인가, 그인가. 그는 누구? 언해님. 만겹이나
쌓여있는 첩첩산 중에 어떤 님이 올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는 잎, 푸는 바람에 행여 그 사람이 오는가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뭐라고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다.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 어리석다라는 태도죠. 자, 풍류라고는 보기가 어렵겠고, 풍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죠. 물론 자신을 풍자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풍자가 기본이죠. 비판적인 웃음, 풍자. 애상, 슬픈, 그 슬픔이 지나쳐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의 상태, 이것이냐. 은둔, 숨어 사 있는 것인가. 그때 정서, 좀 더 감정적인 쪽에 초점을 두어보자. 감정적인 쪽에 초점을 두자. 그랬을 때 어느 것이냐. 이 은둔이라는 말은 좀 더 태도, 숨어 사는, 묻혀 있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묻혀 있는 모습, 그 처지,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첩첩산중에 어떤 사람도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임은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그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 자, 그것을 애상이라 할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가까운가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먼저 소거법으로 거리가 먼 걸 지우고 남은 둘 중 좀 더 어느 것이 더 가까운가. 그것으로도 조금 미흡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와 정서, 그리고 좀 상대방에게 좀 더 초점을 두면서 태도나 어조, 어떤 행동적인 아니면 말투에 이런 초점을 둔다면 선택지 구별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서.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무엇이 될꼬 하니, 거의 뭐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죠.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 되야이셔. 산꼭대기 가장 높은 봉우리에 낙낙장송 되야이셔.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흰눈이 온 세상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독야 청청하리라. 라는 부분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반항하는가? 뭐 눈에 반항하는가? 우울한 것인가? 예찬은 대상을 찬양하는 이런 태도가 되겠죠. 근데 이 몸이 무엇이 될꼬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예찬보다는 나 자신의 다짐, 이것을 중심에 둬야 되겠다. 자, 혼동의 가능성이 별로 없는 명료한 문제였고요. 다음 시조들 중 창작 의도가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 창작 의도가 나머지 셋과 다르다. 청산은 어의 망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째 죄에 그치 아니하는가. 청산과 유수에 기대어서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망고상청하자. 우리도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그래서 어버이에 대한 섬김, 부모에 대한 효를 이야기하고 있죠. 노래 삼긴 사람 씨름도 하도할시야. 노래 삼긴, 삼기다라는 건 만들다라는 뜻. 노래를 만든 사람, 문학작품을 창작한 사람, 씨름도 하도할시야. 많기도 많구나. 씨름이 많기도 많아 노래를 지어냈구나. 일러 다 못 일러 불러나 푸뒀던가. 이 작품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이르다란 말보다 부르다.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르다라는 말 앞에는 말로써 이르다 이런 얘기죠. 뒤에 부르다라는 건 뭐예요? 노래로 부르다. 거기에 무엇? 점층적인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럼 주목해 두도록 하고, 진실로 풀릴 것이면, 풀리다가 여기 나오니까 말로 일컬어서는 풀리는 게 덜하겠지만 노래로 부르면 풀릴 것인가. 그래서 노래를 만든 사람은 시름이 많아서 그 시름을 노래로 만들어낸 것인가. 그렇다면
노래 불러서 풀린다면, 그 시련이 풀린다면, 진실로 풀릴 것이면 나도 불러보리라. 이것은 다른 작품들과 좀 크게 다르게 어떤 문학, 더 나아가 예술, 그것의 어떤 효용성, 이걸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좀 이질적인 다른 작품과 다른 이런 특징을 보여주죠. 내해 좋다 하고 남 싫은 일 하지 말며, 내가 좋다 그래서 행하고 남이 싫어하는 일, 그거는 하지 말라. 남이 한다고 해서 의 아니면 쫓지 말아라. 남들이 다 한다라고 해도 그게 의가 아니라면 쫓아 행하지 말라. 우리는 천성을 지켜 삼긴 대로 하리라. 천성을 지키어 살자라는 상대방에 대한 태도, 어떤 청유형으로 끝나는 그런 양상이죠. 우리도 만고상청 하자. 우리도 천성을 지키어 살자. 이걸 짝지어 두고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4번을 짝짓고 그 맥락의 연장선에서 2번, 3번 중 어느 게 가깝고 어느 게 뭐냐, 이렇게 다가가면 되겠죠. 그러지 않고 한 작품 한 작품을 그 자체로서 완벽하게 독해를 해내려고 하면 그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공통된 주제,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 보여내어. 표현법이 아주 기발하죠. 기녀문학의 정수.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요 시간을 실 따위에 사물로 바꾸어 놓죠. 그래 놓고 시간 개념에서는 실감이 덜하지만 이렇게 실 따위에 사물로 바꿔 놓고 나니까 동짓달 기나 긴 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그 시간을 실로 바꿔놨어요. 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 한 허리 보여내어. 중간에 뚝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서리서리 말아서 이불 속에 넣어둡니다. 무엇을? 시를. 그러나 그 이면에 시간을, 긴 밤의 시간을 이렇게 이불 속에 넣어두죠. 그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 구비구비 켜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었던 긴 시간 펼쳐놓았으니까 밤이 오래도록 오랜 시간 동안 그 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연정의 마음, 지극히 그 인간적인 연정의 마음이죠. 그 이면에 또 다른 어떤 철학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론님이라고 할 때 얼다. 이것은 남녀 간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다 아니면 사귀다 이런 정도의 뜻.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는 이성적인 그런 결합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노래에도 소교 등등에도 같이 쓰이는 여러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작품 이화우 훗보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이화우 훗보릴제 멋진 표현이죠. 백꽃 작고 꽃잎이 작고 하얀 그 꽃잎이 날리는 것이 바로 비가 쏟아지듯 하는. 근데 이런 표현이 워낙 멋진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중국의 한시에서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작품들이 이런 유사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지나쳐서 꽃잎 중에는 이렇게 좀 나무에서 그 꽃잎을 피우는 이런 것들 말고 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조그맣게 낮은 키의 풀로 자라고 거기에 맺힌 꽃잎들. 근데 거기다가도 이 꽃잎의 꽃비라는 표현을 연결하는, 이건 좀 무리한 표현이죠. 벚나무처럼 나무에 꽃잎이 있을 때 그것이 떨어질 때 밑으로 흩날리면서 비 오듯 하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화우 흩보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난가. 이화우 흩뿌린다는 건 봄이죠. 봄에
울며 부여잡고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이별했던 님. 가을이 됐죠. 저도 날 생각하는가. 상대방.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노매 해서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뭐 연정 그 이상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그 뒤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함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오버하지 말자. 이게 초점이고요. 다음 그래서 바리공주가 기억이라고 말한 이유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 했어요. 지문이 길어서 한 페이지에 그리기 어려워서 인용 지문은 넣지 않았습니다. 물 구경도 실소. 이 앞부분에서 세월이 흘러 7 아들을 낳아주고, 낳아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의무를 다했다, 이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바리공주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했다. 부부의 정도 중하지만 부모님께 효행이 늦어지니 바삐 가야겠나이다. 여기에 바리공주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그러자 앞바다에 물 구경을 하고 가서 무장승이 청했다. 이 얘기는 만류하려는 것이죠. 물 구경도 싫소. 거기에 싫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이미 앞에 나온 부모님께 효행이 늦어지니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엔 또 뒷동산 꽃 구경하고 가서 할 때 역시 그 또한 거절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가져가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같이 나서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자, 넓게 보아 부모님에 대한 효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한데, 문제는 1, 2, 3, 4. 다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느냐. 어버이 자식 사이 하나를 삼긴 지친이라. 부모가 다니면 이 몸이 있을소냐.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효도를 해야 한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소반, 그릇명이란 글자 주목하시고, 소반, 밥상이죠. 그 위에 조홍감, 일찍 익은 붉은 감. 손님 접대를 위해서 찻상 위에 감을 내온 것이죠. 곱게 보이는. 유자 아니라도 품엄즉도 하다만, 유자는 아니지만 품엄즉도 하다. 품어감직도 하다. 가져갈 만도 하다. 그럼 여기서 유자, 감보다는 유자가 더 좋은 것,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회귤고사라는 배경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 회귤고사에 나오는 유자, 그 얘기를 언급한 것이죠. 이건 배경 지식의 문제예요. 참고만 하고 그걸 독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유자는 아니지만,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은 될 수 있다. 근데 품엄즉, 품어감직도 하다. 품어갈만은 하다. 나름 의미는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죠.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품어갈만하지만 품어가도 반길 사람 없을세. 그게 누구겠어요? 지금 전체 맥락으로 보면은 바로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그래서 서러워한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효도할 수 없음을 서러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니. 그래서 말 그대로 부모. 부모 아니시면 내 몸이 없을랐다. 그러니까 부모 곧 아니면 이 몸이 있을소냐라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구조를 볼 수 있죠. 이 덕을 갚하려 하니. 이 부분이 여기 이래서 보여준 내용이기도 하고, 이 정도에서 일삼본이 거의 뭐 딱 맞아떨어진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릴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애달다 어띠하리. 평생에 고텨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릴란 다해라.
지나간 뒤면, 지나간 뒤는 뭐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후에도 소용없다. 그게 바로 여기 2번에 나타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해 보세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나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 효도의 당위성,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막연한 부모에 대한 효가 아니라 효행이 늦어지면 안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서 효도를 할 수 있을 때 효도를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이 인용문의 상황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신제 섬기일란 다 해라. 지나가면 못한다. 후회한다. 이 부분이 그 상황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 것. 일단 1번, 3번 둘을 연결 지어 놓고 나서 2번과 4번 중 어느 것이 더 어울릴 것이냐 이렇게 접근한다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절히 소거법을 적용한 뒤에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독해 수준을 깊게 하지 않고도 답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시간을 줄이는 문제 정답을 찾는 시간을 줄이는 결정적 포인트다라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적 화제의 태도가 다음과 가장 유사한 것에서 선택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인용된 지문을 한번 좀 볼까요? 인용된 지문 맨 앞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진곳에서 편협한 기질을 타고난 데다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직설적으로 필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협하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이하.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국경원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학의 긴 다리나 등등등 이런 얘기는 싹 괄호로 묶어서 첫 번째 문장에 대한 구체적 진술. 나중에 필요하다면 읽지만 처음부터 꼼꼼히 읽어갈 필요는 없지요. 자, 그런 다음에 대여섯 줄 넘어간 뒤에 중략하고 만약 배우고 물으려면 중국을 버리고 어떻게 하랴. 여기에 필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그리고 여덟 번째 행 만약 배우고 물으려면 이 부분 연결 지어야 되겠고 그 밑에는 지금 중국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랑캐다. 그래서 저들에게 배우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중국에 전해오는 문화까지 야만스럽게 생각한다 등등등은 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이죠. 눈으로 훑어가면서 이러한 분위기의 문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를 쭉 연결해 보면은 맨 마지막 문장을 뺀 나머지까지가 다 괄호로 묶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요약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진곳에서 편협한 기질을 타고난 데다 중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중국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편협하다. 여기서 여덟 번째로 쭉 건너뛰면서 만약 배우고 물으려면 중국을 버리고 어떻게 하랴? 그죠? 중국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으로 가서 그렇다면 어느 나라를 본떠서 행할 것인가? 이런 정도로 인용된 지문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1, 2, 3, 4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었고 머나먼 길 고운님을 여의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물도 내 안 같아여 우러밤길 내놓다. 그래서 님과의 이별 그리고 내가에 앉아서 저물도 내 안 같아요. 내 안이라는 건 내 속마음이죠. 내 마음. 저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어 밤길 내놓다. 울면서 밤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강물에 의탁해서 그 슬픔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인용된 진문에서는 뭐예요? 중국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협한 기질을 타고 나서 배우려 하지 않고 자꾸 그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걸 배우지 않으려는 핑계로 삼는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 여기서는 이제 상징적 의미로 삼간이란 말을 썼는데 나 한간, 달 한간, 청풍 한간
그러니까 세 칸이 다 찼죠. 그래서 강사는 드릴 게 없으니, 들여놓을 데가 없으니 세 칸이 다 주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러두고 버리라. 강사는 집 주변에 세 칸짜리 집 지어서 청풍 한 칸 살게 해주고 달 한 칸 살게 해주고 나도 한 칸 차지하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그래서 소박한 집을 짓고 달, 청풍, 강산, 자연이라 할 수 있겠죠. 자연과 어울려 살고자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구름이 무심탄 말이 엄하도 허랑하다. 허랑하다. 이건 그냥 거짓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구름이 무심탄 말, 이거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구름은 무심하다. 아무 마음 없이 욕심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존재가 구름이다. 그런데 아마도 허랑하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 이것과 구별해서 필자의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보여주는 거죠. 그건 다 헛된 말인 것 같다, 거짓말인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유 제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구름이 무심한 게 아니란 이유. 중천에 떠 있어 임의로 다니면서, 임의로 다닌다는 건 뭐예요? 주체적이면 의지적인 것이죠. 누가? 구름이 중천에 떠 있으면서 자기 의지에 따라 임의로 다니면서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나니. 여기서 덮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덮느냐? 그래서 어떤 민초를 덮느냐. 근데 여기는 광명한 날빛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이 있고 태양을 구름이 가리는,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하게 가리는. 자, 그래서 가리는 모습. 여기 시적 상황으로 나타나 있고요. 다음,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 모르더냐. 내 일이야 그릴 줄, 그리워할 줄 몰랐더냐. 있으라 하더면, 있으라 말만 했다면 가랴만한, 있으라고 말하면 갖겠는가 마는, 제 구태야 보내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쟤는 누구겠어요? 내 일이야 라고 하니까 나죠. 나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 있으라 하고 붙잡기만 했어도 가지 않았을 텐데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구태여 보내놓고 나서 그리는 정. 이별 후에 오는 후회의 마음. 좀 상당히 인용된 지문하고는 이질적이죠. 그런 정도에서 어떤 그 대상을 가리고 그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맥락으로 놓고 볼 때 세 번째가 좀 가깝다. 여기는 이별의 슬픔, 여기는 그와 유사한 정도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행동에 대한 후회 마음, 이런 슬픈 정도에서 후회 조금 다르죠. 이거는 자연과 어우러져 살고자 하는 마음 그 자체, 상당히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본래에 인용된 부분하고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어도 전체적인 시적 상황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그에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태도도 유사하다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에서 답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 마지막 문제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과거에 인용된 지문하고 이렇게 너무 꼭 맞아 떨어지는, 딱 떨어지는 이런 것들만 주로 그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자꾸 원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맞는 답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여기에도 뭔가 심오한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오답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오한 그 무엇 이런 건 없다. 표면적인 정도 수준에서 문법적인 문맥의 질서를 파악하는 정도에서 스토리를, 줄거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어울리는가 아닌가를 소거법으로 선택장을 줄이는 정도로서 정리하자. 그러면 꼭 일치하는 것 아니어도 유사한 상황이란 정도에서 답을 연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항목 이어가겠습니다.